개봉 일주일 만에 3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파묘. 이런 데는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검은 사제들과 사바하에 이은 장지영 감독의 세 번째 작품인 파묘는 개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가톨릭 구마 사제들의 이야기를 다룬 오컬트 영화 검은 사제들로 첫 장편 연출을 시작한 그는 영생을 위해 타락한 생물에 관한 이야기 사바하를 거쳐 이번 파묘에서는 그동안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무속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미국 LA에 자리 잡은 밑도 끝도 없는 부자 집안. 그런데 집안의 장손들이 알 수 없는 신경쇠약을 겪었는데요. 결국 첫째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둘째 아들 박지용이 장손이 되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두 번의 유산 끝에 겨우 얻은 아이조차 알 수 없는 이유로 아프자 결국 한국에서 유명한 무당 화림을 불러오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딱 보니 묘바람입니다. 금세 묘바람이 들었다 진단한 화림은 대기업 회장도 굽실대는 명망 높은 풍수사 김상덕과 대통령까지 모셨던 장의사 고영근을 불러들이고 밑도 끝도 없는 뭐 그냥 부자예요? 시작이 좋네. 모든 불행이 시작될 묘자리로 향하지요. 주인공 상덕은 산 정상에 위치한 묘자리를 보더니 한 40년 단파 먹고 살았지만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불길한 기운을 강하게 느끼고 못하겠다며 자리를 피했는데요. 여긴 도저히 모르겠다. 우선 산 정상은 보통 바람이 많이 불어 기운을 흩어놓는 기본적으로 흉지일 뿐더러 무덤 뒤에 볕이 거의 들지 않는 기괴한 숲과 귀문, 즉 귀신이 드나든다는 문이 있는 방향인 북쪽을 향해 탁 트여 있었고 사람 이름이 아닌 현 위치의 위도와 경도만 적힌 비석에 심지어 올라오는 길에 본 4마리의 여우까지. 상덕은 여우는 묘자리와 상극인 짐승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우가 묘를 파헤치고 안치된 시신을 먹는다는 설 때문이지요. 거기에 여우짓이라는 말이 있듯 음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여우는 사람을 홀리는 대표적인 동물이기도 하며 음기가 강한 곳은 귀신이 많다는 속설대로 희귀한 여우가 무리지어 살 만큼 음기가 강한 터이고 이것은 악지 중에 악지란 말이다. 마치 누군가가 아기를 갖고 선정한 묘자리 같았는데 이 묘자리를 봐준 사람은 기순애라는 특이한 본명의 스님. 기순애라는 이름은 일본어로 여우를 뜻하는 키츠네와 굉장히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죠. 대살굿을 해보죠. 화림의 설득 끝에 대살국과 이장을 동시에 진행해 노래자인 박지용의 할아버지 박근현의 관을 꺼냈습니다. 이후 일을 마무리하던 한 일꾼은 뭔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은 욕심에 땅을 좀 더 파보다가 사람의 머리를 가진 아주 기괴한 뱀을 보게 되는데요. 앞서 김상덕은 다른 묘를 파가 난 직후 뱀을 발견했었고 이는 앞으로 벌어질 불길한 일들에 대한 첫 번째 징조였죠. 두 번째 징조로 등장한 여자의 머리를 한 뱀 누레온나는 일본의 설화에 등장하는 요괴로 이후 등장할 그 아래에 묻혀있던 진짜 험한 것을 봉안하는 과정에서 같이 묻혀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관 위의 관, 첩장. 첫 번째 관과 김상덕이 본 평범한 뱀은 한을 풀어줘서 성불시킬 수 있다는 한국의 훈령을, 두 번째 관과 일꾼이 본 누레온나는 특정한 원한도 없이 보이는 대로 잡아 죽이며 웬만해서는 없앨 수 없다는 악재, 일본의 요괴를 상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끔찍한 형상을 본 일꾼이 놀라서 죽여버리자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는 누레온나. 직후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는 바람에 화장 절차가 보류됐고 금은보화가 묻혀있다는 소문에 그 관을 몰래 열어버린 영안씨 관리자. 이게 무슨 말이야? 발견됐다니.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박지용이 관을 열지 않고 통째로 화장을 하려 했던 이유, 바로 할아버지인 박근현이 중추원 부의장까지 지낸 친일파의 핵심 인물이었고 이를 들킬까 두려웠기 때문인데, 관이 열리자 벼르고 있던 박근현은 자신을 악지 그리고 더 험한 것 위에 묻히도록 내버려둔 후손들을 차례로 찾아가 죽이기 시작했고 박지용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후 손자의 몸에 빙의해 나치식 경례까지 하며 여전히 일제에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직후 김상덕에게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라는 말을 남긴 뒤 손자의 목을 꺾어 죽여버리지요. 역시나 또 여우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범은 한반도를 상징하는데 여우는 크게는 일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교활한 짐승으로 친일파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음기가 가득한 그 악지, 또 관 아래 숨겨진 관, 그리고 이후에 나올 키치네, 여우 음양사 우라야마 준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박지용의 아이에게까지 마수가 뻗치기 전에 박근현의 시체를 화장하는 데 성공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일이 꼬이기 시작하지요. 파면날 누레온나를 죽였던 일꾼에게 동티가 났고 이에 상덕이 누레온나를 달래기 위해 시체를 찾는 과정에서 접장, 즉 또 다른 관을 발견한 것인데요. 그 관도 화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전혀 다른 분위기의 후반부가 시작되지요. 수직으로 세워진 거대한 관은 저게 사람관 맞아? 파내는 데에만 거의 한나절이 걸렸고 근처 절인 보국사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3m에 달하는 거대하고 기괴한 관은 창고에 놓고 관 주위로 애군을 막아주는 찹쌀과 도깨비가 싫어한다는 백말피를 둘러 결계를 쳐놓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귀문이 열린다는 축시 1시가 되자 겁나 험한 것보다 더 험한 것 봉인 풀린 오니가 관을 뚫고 지붕까지 뚫으며 탈출했습니다. 순수한 악에 가득 찬 일본의 도깨비 요괴의 오니는 근처 축사에서 마치 설화 속 영웅처럼 돼지 수십 마리의 간을 빼먹고 외국인 노동자의 목을 뽑아버리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간을 빼먹은 걸까요? 음기가 너무 강해 여우라고 불렸던 당대 일본 최고의 음향사 무라야마 준지. 일제강점기에 그는 한반도의 전기를 끊을 목적으로 범의 형상을 한 한반도의 허리에 쇠말뚝을 박았는데 사실 그 쇠말뚝은 박근현의 관 아래 수직으로 붙여있던 요괴, 즉 오니 그 자체였지요.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 임진왜란에도 참전했던 만명의 목을 뺀 한 다이묘 장군이 죽은 후 일본의 한 신사에서 신으로 모셔졌고 이로 인해 그 영혼이 자신의 칼에 깃들며 정령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0년 후 무라야마 준지는 다이묘를 남산의 신궁에 모시겠다며 속이고 칼을 조선으로 가져왔고 한반도의 허리 부분인 강원도 태백산맥의 그 묘자리에서 의식을 시작했지요. 거구의 시체를 구해 목을 분리한 후 오래돼서 새로 벼려내 불타고 있는 칼을 몸에 박고 봉합하여 시체를 쇠말뚝 그 자체로 만든 동시에 다이묘의 정령이 깃들게 만들었지요. 직후 주술을 걸어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한 후 봉인, 정확한 위치에 세로로 묻으면서 쇠말뚝이 스스로를 지키게끔 만든 것입니다. 앞서 오니가 여우처럼 간을 빼먹은 것은 아무래도 주술을 부린 여우 음향사 무라야마 준지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독립운동가들이 그 쇠말뚝을 계속해서 찾아다니자 그곳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고관대작인 박근현을 그 위에 묻고 이를 구실로 경비를 세워 지킨 것이었습니다. 오니는 납작 엎드려 벌벌 떠는 활인에게 은어와 참외를 대령하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은어는 일본인들에게 친숙한 생선이고 세키가하라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지휘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솥밥으로 즐겨 먹던 생선이라고 하지요. 참외는 일본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오다 노부나가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오니는 봉길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화림에게 다가가다가 보국사의 석탑을 보고 외치는데요. 승탑! 곧바로 합장 후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온몸이 불타더니 도깨비불처럼 변한 뒤 자신이 묻혀있던 묘자리로 돌아갑니다. 승탑을 보고 놀라며 즉시 합장하는 모습으로 보아 생전 불교였던 오니가 승탑에 묻힌 열반한 스님, 즉 부처님에게 예를 갖추고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니의 몸에 불이 붙을 때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요. 귀문이 열리는 축시에 깨어나는 오니는 동이 트기 전까지는 묘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요. 이때 오니가 도깨비불로 변하는 이유를 영화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음양오행으로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음양오행은 기본적으로 음과 양이 존재하고 그 주위에 서로 상성을 띠는 오행, 화수목금토, 즉 불, 물, 나무, 쇠, 흙의 5가지 성질로 세상 만물의 이치를 설명하는데요. 쇠말뚝이자 불타는 칼인 오니 다이묘는 불과 쇠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이 쇠를 녹이는 상극 관계인데요. 음기가 가장 강한 밤인 축시에 깨어나는 오니는 동이 트고 음기가 점점 약해지면서 쇠의 기운을 가진 신체가 불에 녹아버리고 형체가 없는 불의 기운만 남아 땅에 들어갑니다. 땅은 쇠의 기운을 살려주는 상생 관계인데요. 따라서 묘자리 속에 들어가 몸을 회복한 뒤 다시 음기가 가장 강한 축시에 깨어나는 것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도깨비불로 변했다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보아 동이 트기 전까지는 자유자재로 모습을 변형할 수 있는 듯합니다. 최후에 김상덕이 음양오행으로 오니의 파이법을 알아내고 결국 오니를 없애버리는데요. 그런데 음양오행에 따르면 쇠가 나무를 자르는 상극관계인데 어떻게 이러한 상성을 깨고 오니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걸까요? 먼저 화림이 도깨비가 싫어한다는 백말피를 뿌렸는데 음기와 쇠의 기운을 지닌 오니가 양기와 불의 기운을 지닌 말의 피를 뒤집어 쓰면서 약해졌고 누나 감당할 수 있겠냐? 직후 상덕이 자신의 피로 젖은 곡괭이자루, 즉 물을 머금어 강해진 나무로 불에 타놓고 있는 쇠를 때린 것이지요. 심지어 때릴수록 나무가 오니의 불과 만나며 상생관계로 불의 기운이 강해지는 데 반해 쇠로 된 신체는 점점 더 약해지는데 이후 상덕이 피를 더 많이 묻히면서 물이 불을 끄는 상극관계로 불이 꺼지며 오니의 신체에 점점 더 강한 타격을 주고 결국 신체가 잘린 오니는 천천히 사라집니다.
오늘은 영화 파묘의 메인 빌런 여우와 오니를 중심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후반부 첩장 속 오니가 등장하는 부분부터 호불호가 크게 갈리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볼 수 없는 국산 웰메이드 오컬트 영화라는 점과 한국 콜령과 일본 요괴의 콜라보, 오니를 위한 빌드업 과정을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무려 듄2를 지치고 현재 멀티플렉스 3사 전체 예매율 51%로 1위를 차지한 파묘, 과연 1000만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 타임이었습니다.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